여러분, 며칠 전 전 세계 경제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관세를 무려 15%까지 올리겠다고 전격 선언한 건데요. 원래 10%라고 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말을 바꾸면서 전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힌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 좀 더 내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 발표 직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안 돼! 라며 급제동을 걸었거든요. 대통령이 화가 나서 더 센 카드를 꺼내든 건데 왜 이런 진흙탕 싸움이 벌어진 걸까요?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을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어요. 미국 경제가 비상 상황이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장벽을 치겠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라 트럼프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결과는 6대 3으로 위법 판결이 나왔거든요.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대법관들까지 이건 선 넘었지 라면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대법원이 든 이유는 명확해요. 바로 권력 분립 원칙 때문이죠. 미국 헌법에 따르면 세금을 매기는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 즉 의회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대통령 마음대로 세금을 정하는 건 헌법 파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대법원이 안 된다고 판결했는데 트럼프는 어떻게 하루 만에 관세를 15%로 더 올려서 발표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건 트럼프가 아주 오래된 법전 속에서 새로운 무기를 찾아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1974년 무역법 122조예요. 이 법은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도 딱 5개월 동안은 임시로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허용해 주거든요. 대법원 판결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일단 밀어붙이겠다는 개선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을 두고 터무니없고 반미적인 결정이라며 거칠게 비난했어요.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까지 관세에 집착하는 모습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결국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과 협상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수입품에 높은 벽을 세워야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돈을 풀 거라고 믿는 거죠. 일종의 세금 폭탄을 인질로 얍고 협상을 하는 셈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약속한 상태예요. 관세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맺은 약속이었는데 근거가 된 관세가 무효가 됐으니 난감해진 거죠. 당장 국내에서는 약속했던 투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원인 무효니까 우리도 돈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논리죠.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조금 더 복잡하고 신중해 보여요. 산업부 장관은 긴급회의를 열고 일단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미국이랑 싸워서 얻을 실익보다 트럼프를 자극해서 더 큰 보복을 당할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 거예요. 실제로 일부는 이미 오하이오주 발전소나 텍사스 에너지 시설에 투자를 확정짓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일본이 좋은 사업 기회를 다 선점해버릴까봐 우리 정부도 마음이 급한 상황이에요.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우리 주력 상품들이 타겟이 될 가능성도 여전해요. 대법원 판결로 한숨 돌리나 싶더니 트럼프가 15%라는 더 높은 장벽을 예고했으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인 셈이죠.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지형이 바뀌는 거대한 사건이에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마장의 문턱이 높아지면 물건을 만들어 파는 모든 나라의 수입 구조가 통째로 흔들리게 되거든요. 즉 자유무역의 시대가 가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질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어느 나라에 줄을 서고 얼마만큼의 투자금을 상납하느냐가 생존의 핵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5개월이 정말 중요해요. 트럼프가 새로 꺼낸 임시 관세가 유지되는 동안 미국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이 파도를 어떻게 넘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념을 넘어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지만 현실 정치와 경제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법과 정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 경제가 끼어있는 형국이죠. 과연 4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우리에게 독이 될까요? 아니면 안전한 보험이 될까요? 지금의 혼란이 지나고 나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가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대통령의 고집과 법원의 원칙,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관세 전쟁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요즘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요. 실제로 구글에서 비트코인 사망 검색량이 최근 급증하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가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과연 이번에도 흔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알던 코인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걸까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 세계 비트코인을 직접 캐내던 채굴 거물들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해요.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채굴 기업인 비트디어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전량을 매도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9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한꺼번에 던졌다는 건 그만큼 현금이 급박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죠. 사실 채굴업체들이 이렇게 등을 돌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지부진한데 채굴 난이도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캐면 캘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즉 채굴 효율이 떨어지니 일단 버티기 위해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단순히 망했다고 울상짓는 게 아니라 아예 판을 새로 짜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비트코인을 캐던 그 엄청난 컴퓨터 시설과 전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아이렌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비트코인 채굴 비중을 줄이는 대신 AI 클라우드 사업에 올인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채굴 매출은 줄었지만 AI 관련 매출은 한 분기 만에 130% 넘게 폭등하며 시작을 놀라게 했죠. 돈 냄새를 맡은 투자자들이 다시 몰리는 이유예요. 여기서 잠깐 코인 채굴기랑 AI가 무슨 상관이야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핵심은 바로 데이터 센터와 전력에 있습니다.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계산 능력이 필요한데 이미 채굴 단지를 구축해 놓은 기업들은 AI 서버만 꽂으면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셈이죠. 결국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AI 인프라 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비트코인이 흔들려도 AI라는 든든한 보험을 들어둔 셈이라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코인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또 다른 복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인데요. 전 세계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자산 시장이 얼어붙었죠. 비트코인도 1억 원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제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지만 시장 심리는 이미 방어적으로 변했어요. 많은 헤지펀드들이 위험 자산인 코인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며 관망세에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공격보다 수비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신호죠.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의 위기는 늘 새로운 기회와 맞물려 왔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나 투기 대상으로만 보였다면 이제는 AI 산업의 핵심 동력인 에너지와 데이터의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연결고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비트코인 영원설 같은 극단적인 공포에 휩쓸리기보다 산업의 본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해요. 채굴업체들이 AI 기업으로 변신하듯 우리의 포트폴리오도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만약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고려 중이라면 이제는 비트코인 단독 가격뿐만 아니라 AI 인프라와의 시너지를 내는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체크해보세요. 비트코인이 AI의 전력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분석은 꽤 설득력이 있거든요.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의 이 판마디에 가격이 널뛰는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이런 혼란기일수록 대중의 공포를 역이용하는 냉정한 관점이 수익률을 가르는 핵심이 될 거예요. 특히 1억 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느냐 마느냐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에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나오는 사망설은 역설적으로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의 현상은 비트코인이 화폐를 넘어 산업의 인프라로 진화하는 진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거대 자본이 채굴업체의 AI 전환에 수조 원을 투자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코인 채굴업계는 생존을 위한 변신 중이고 거시경제는 관세라는 불확실성에 갇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급함은 버리고 현금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며 시장의 명확한 신호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재테크 전략도 이제는 단순 매수 매도를 넘어 거시적인 흐름을 읽는 쪽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AI와 에너지 그리고 가상자산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부의 기회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이 흐름을 타는 자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웃을 수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은 늘 비웃음 속에서 성장해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더 강력한 모습으로 부활하기 위해 허물을 벗고 있는 것인지 결정하는 건 결국 시장의 몫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분명 큰 기회가 될 거예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있을 때 욕심을 내라는 격언이 있죠. 하지만 무모한 욕심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에 기반한 확신이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AI 전환 이슈와 관세 정책의 흐름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워보시길 바라요. 비트코인의 운명 그리고 AI와 엮인 새로운 경제 지형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직장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내 자리가 인공지능한테 뺏기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대규모 해고 사태의 진실이 사실은 인공지능 때문이 아니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챗GPT의 아버지라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최근 아주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고용시장에서 이른바 인공지능 워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을 핑계삼아 사람을 자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 테크판에서 벌어지는 해고의 진짜 내막과
오픈 AI가 갑자기 투자금을 수조 원이나 줄인 진짜 이유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해고 발표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줄인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1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임팩트 서밋에 참석한 샘 올트먼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원래 단행하려던 담원을 인공지능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걸 이른바 인공지능 워싱이라고 부른 거죠. 원래 인공지능 워싱은 기술이 없는데 있는 척 사기를 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용시장에서도 이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올트먼은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일부 기업이 월매 계획했던 인원 감축을 인공지능 탓으로 돌리는 행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트먼의 말대로 정말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핑계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때문에 선제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인공지능이 업무의 100%를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2년 뒤나 3년 뒤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미리 인건비를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자는 계상인 거죠. 그렇다면 올트먼은 왜 굳이 이걸 기업들의 핑계라고 깎아내리는 걸까요? 아마도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는 주범으로 찍히면 규제는 강해지고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계속 받아야 하는 올트먼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은 죄가 없다는 식의 여론 지형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아마존 같은 기업의 사례를 보면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처음에는 인공지능을 언급했다가 나중에는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걸까요? 데이터가 증명한 진실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전미경제연구소가 미국과 영국 등 4개국 경영진 수천 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0%가 챗 GPT 출시 이후 3년 동안 고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인공지능이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떠들었는데 실제 거시경제 데이터에는 아직 인공지능으로 인한 실업이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주 날카롭게 갈리고 있습니다. 예일 예산연구소의 마사 김벨 공동설립자는 아주 직설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신중해진 소비자들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수익이 감소하니까 그 경영 실패를 인공지능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총재학자는 더 냉정합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붐을 1980년대 정보기술 붐에 비유했습니다. 당시에도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 생산성이 폭발할 줄 알았지만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향상이 미미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공지능은 모든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숫자로 증명된 실체는 아직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공포스러운 경고음이 들려옵니다.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이 사무직 일자리의 50%를 대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웨덴의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는 실제로 2030년까지 직원 3,000명 중 3분의 1을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요? 당연히 인공지능 가속화 때문입니다. 올트먼 본인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몇 년 내에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업무의 영향이 피부로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징후를 하나 포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세상을 다 집어삼킬 기세라면 투자는 계속 늘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오픈 AI가 최근 아주 묘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샘 올트먼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무려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027조 원이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갑자기 6천억 달러 수준으로 반토막 넘게 줄였습니다.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시장에서는 드디어 인공지능 과잉 투자에 관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당장 나오는 수익이 투자금을 못 따라가니까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죠. 실제로 엔비디아도 오픈 AI와의 1,000억 달러 규모 장기 투자 협약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300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로 확 줄여버렸죠.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숨고르기일까요? 중요한 건 오픈 AI가 이제 양적 팽창보다는 수익성을 감안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오픈 AI의 매출 성장세는 무섭습니다. 2024년에 60억 달러였던 매출이 2025년에는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년 만에 3배 넘게 뛴 겁니다. 이들은 2030년까지 총 매출 2,800억 달러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돈은 잘 벌고 있는데 너무 무리한 투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샘 올트먼은 규제 카드까지 적극적으로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한 기업이나 국가에 집중되면 인류는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비슷한 인공지능 국제조정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자력을 통제하듯이 인공지능도 전 지구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화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종합해보면 아주 묘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핑계로 사람을 자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사가 인공지능은 해고의 주범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투자금은 줄이고 규제는 강화하자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인공지능 혁명의 민낯입니다. 지금 당장 내 자리가 인공지능에게 뺏길까봐 밤잠 설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듯 아직은 인공지능 워싱 뒤에 숨은 경영진의 판단이 더 큰 변수니까요.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기업들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가장 쉬운 해결책인 해고를 선택하고 그 명분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개발자들은 자신의 기술이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도록 여론을 달래며 다음 투자 기회를 엿봅니다. 기술은 항상 일자리를 파괴해왔지만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일을 찾아냈습니다. 샘 올트먼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사람에게 권한을 줄 것인지 아니면 권력을 집중시킬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업들이 말하는 인공지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해고, 이제는 조금 비판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변화의 파도는 거세지만 그 파도를 타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인공지능 워싱 사태, 그리고 오픈 AI의 갑작스러운 투자 축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의 희생양인 걸까요? 아니면 진짜 위협인 걸까요? 지금 미국이랑 이란? 진짜 전쟁 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트럼프가 딱 보름이라는 데드라인을 던졌는데 단순히 겁주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까지 코앞에 갖다 놨거든요. 대체 지금 중동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둘, 원래는 베프였다는 거 아세요? 1970년대만 해도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었어요. 미국 전투기를 제일 먼저 사가고 세련된 서구 문화를 공유하던 사이였죠. 그런데 1979년 혁명 한 번에 혈명에서 주적으로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1979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랬을까요? 당시 이란은 친미 성향의 국왕 팔레비가 다스렸는데 서구화에 반대하고 이슬람 전통을 지키려는 혁명이 터진 거예요. 결국 국왕은 쫓겨나고 이슬람 지도자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으면서 미국을 대사탄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결정타는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었어요. 이란 대학생들이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을 점거해 444일 동안이나 외교관들을 가두었거든요. 미국인들에겐 이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됐고 그때부터 두 나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40년 묵은 지옥 같은 악연을 자기 대에서 완전히 끝내고 싶어 합니다. 과거의 대통령들은 이란에 매번 당했지만 나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번 15일의 통첩은 단순한 압박을 넘어 이란의 가장 아픈 곳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 아픈 곳이 바로 핵입니다. 트럼프가 보기에 과거의 트라우마를 가진 이란이 핵무기까지 손에 쥐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거든요. 만약 이란이 핵을 가지면 중동 전체가 핵 화약고가 될 거고 이건 협상의 달인이라 자부하는 트럼프에게는 최악의 실패가 되는 셈이죠. 게다가 이 핵 문제는 우리 북한과도 소름 돋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주고받는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거든요. 즉, 트럼프가 이란의 핵싹을 잘라버리는 건 동시에 북한에게도 약속 어기면 너희도 끝이야 라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란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우릴 건드리면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죠. 실제로 지금 해협에선 이란의 전파 방해로 배들의 GPS 좌표가 수십 킬로미터씩 밀려나는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첨단 유조선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초비상 상황이에요. 자칫 충돌 사고라도 나면 그게 바로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죠.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기름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아서 이 해협이 막히면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고 우리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2,500원 이상으로 뛸 수 있어요. 물류비가 오르니 마트 물가도 도미노처럼 오르겠죠.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란 내부의 혼란도 노리고 있어요. 극심한 경제난에 화가 난 이란의 젊은 세대들이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지금 압박 수위를 높이면 이란 정권이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듯해요.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요. 전쟁은 막대한 돈이 든다며 반대하는 신중파들이 백악관 안에서도 트럼프와 치열하게 논쟁 중입니다. 미국의 시선이 중동에만 쏠리면 다른 지역의 안보 공백도 걱정해야 하니까요. 트럼프가 정말 군사 공격을 감행할까요? 전문가들은 일단 2월 26일 제네바 회담이 분수령이 될 거라 봅니다. 여기서 이란이 얼마나 양보하느냐, 트럼프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중동의 지도가 다시 그려질 거예요.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그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고 글로벌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는 메가톤급 사건이에요. 트럼프가 이 위험한 도박을 강행할지 아니면 극적인 협상을 끌어낼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죠. 일각에선 트럼프의 이런 강공이 결국 더 큰 평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란의 핵 위협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거하면 중동에 장기적인 안정이 올 수도 있다는 논리죠.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란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끝까지 맞서 싸울지 아니면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일지 말이죠. 하메네이 정권 입장에서도 이번 결정은 정권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수가 될 거예요. 또한 트럼프가 노리는 건 결국 미국 우선주의의 완성이에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지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 같은 동맹국들이 어떤 피해를 볼지에 대해서는 냉정할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는 걸 넘어 시나리오별 대책을 꼼꼼히 세워야 해요. 유가가 오를 때, 물류가 막힐 때, 안보 위기가 올 때를 대비할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되어야 하죠. 다행히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과거에 오일 쇼크 등을 겪으며 쌓아온 노하우가 있어요. 비축유 점검부터 대체 항로 확보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결국 2월 26일 그날의 협상장에 모든 눈이 쏠려 있습니다. 평화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변동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트럼프의 이 보름은 어쩌면 전 세계에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리고 다가올 벼마의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말이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단면입니다. 이란 내부의 민심도 변수예요. 만약 전쟁이 터졌을 때 이란 국민들이 정권의 편에 설지 아니면 이 기회에 변화를 선택할지도 전쟁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40년 전 친구였던 두 나라가 원수가 된 것처럼 이번 사태가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이 그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트럼프의 방식이 옳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전쟁의 진짜 승패는 기술이 아니라 전기에 달려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빅테크 기업들에게 직접 발전소를 지으라고 엄포를 놓았을 정도죠. 내 전기요금이 AI 때문에 오를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의 불안을 정확히 찌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도대체 AI가 전기를 얼마나 먹길래 대통령까지 나선 걸까요? 챗 GPT 같은 AI 모델 하나를 훈련하는 데만 수만 가구가 쓸 전력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거든요. 시장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최대한 빨리 전력 대책을 찾는 게 AI 경쟁의 유일한 생존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지금 완전히 비상사태에 돌입했죠. 에너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기업, 심지어 우주로까지 눈을 돌리고 있어요. 먼저 국가들의 움직임을 살펴볼까요? 친환경 수력 발전으로 유명한 노르웨이조차 최근 소형 모듈 원전, 즉 SMR 도입을 승인했어요. SMR, 즉 거대한 원전을 작게 쪼개어 공장에서 찍어내듯 조립하는 차세대 원전이라는 뜻이죠. 석탄은 싸지만 환경을 망치고 재생에너지는 깨끗하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죠. AI 데이터 센터는 365일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나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탄소 배출도 없는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른바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탈원전 기조를 깨고 대형 원전과 SMR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가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선 거죠.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가장 최첨단이라는 AI 산업을 굴리기 위해 가장 오래된 논쟁거리였던 원자력이 다시 핵심으로 떠올랐으니까요. 국가가 이렇게 발전소를 짓는 동안 기업들은 다른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요. 바로 전기를 덜 먹는 똑똑한 칩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건 거죠. 여기서 최태원 회장이 부른 괴물칩인 HBM이 등장해요. HBM, 즉 여러 개의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높이 쌓아 올려 데이터를 엄청나게 빨리 전달하는 지능형 반도체라는 뜻이죠. 이 칩이 부족해서 전 세계 산업 구조가 흔들릴 정도라고 해요. 삼성전자도 질세라 차세대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며 승부수를 던졌어요. 핵심은 칩의 속도가 아니라 바로 에너지 효율에 맞춰져 있죠. 칩의 혈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압을 낮춰서 전력 소모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데 성공한 거예요. 기업들은 왜 이렇게 전력 줄이기에 집착하는 걸까요?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절반 가까이가 전기세와 뜨거워진 서버를 시키는 냉각비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칩 하나가 전기를 덜 쓰면 그만큼 AI 서버를 더 많이 돌릴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선 엄청난 이득이죠. 즉, 이제 반도체의 성능은 얼마나 빠른가가 아니라 얼마나 전기를 적게 먹느냐로 결정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국가는 원전을 짓고 기업은 저전력 칩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예 지구 밖으로 시선을 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말 상상도 못할 계획을 내놓았어요. 아예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우주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죠. 지구에서는 태양광이 밤이나 흐린 날씨엔 무용지물이잖아요. 하지만 우주에서는 24시간 내내 지구보다 최대 8배나 높은 효율로 태양에너지를 100% 쓸 수 있어요. 냉각수를 쓸 필요도 없이 우주의 차가운 온도로 서버를 식히면 되니까 그야말로 완벽한 조건이죠. 머스크는 2-3년 안에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계획을 실현하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물론 모두가 이 생각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우주에서 고장난 부품을 어떻게 고칠 거냐며 코웃음을 졌죠. 당장 로켓 쏘는 비용과 유지 보수 문제만 생각해도 단기간엔 불가능하다는 날카로운 분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같은 다른 빅테크들도 슬쩍 우주 데이터 센터 경쟁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거대한 실험이 우주에서 이미 시작된 셈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우주 경쟁에서 조용히 무기를 벼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주에 띄울 태양광 패널은 기존의 무겁고 잘 깨지는 실리콘 대신 가볍고 유연한 신소재가 필수예요. 여기서 페로브스카이트가 등장합니다. 페로브스카이트, 즉 종이처럼 얇게 바를 수 있고 발전 효율이 매우 뛰어난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라는 뜻이죠. 국내 기업들은 이미 이 신소재 상용화를 위해 밤낮 없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만약 이 기술을 우리가 선점한다면 우주 AI 시대의 핵심 부품 공급망을 한국이 쥐게 될지도 몰라요. 과연 머스크의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까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AI라는 거대한 기술의 파도는 결국 전기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이 막막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죽어가던 원전이 부활하고 초전력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죠. 급기야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보내려는 상상 초월의 시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앞으로의 세계 경제 지형과 부의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에너지를 둘러싼 국가와 기업들의 처절한 생존 게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AI의 미래는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아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의 발전이 우리 일상의 전기 요금, 나아가 지구의 환경과 우주 탐사까지 바꾸고 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요즘 서방 세계 1인자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바로 중국이에요.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드디어 독일 메르치 총리까지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거든요. 트럼프 시대가 다시 열렸는데 왜 다들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가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이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미국은 동맹국들을 모아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친해야 할 서방 국가들이 앞다투어 중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기묘한 상황의 시작점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목리 때문이에요. 관세, 즉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을 무기로 동맹국들까지 마구 때리기 시작한 거죠. 자기 나라 이익만 챙기려다 보니 오랜 친구들도 등을 돌리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걸었어요. 대통령 마음대로 세금을 올리는 건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을 내린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제대로 찍힌 셈이에요. 화가 난 트럼프는 곧바로 플랜 B라는 꼼수를 꺼내들었어요.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5%의 글로벌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이 아주 뜻밖의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는 놀랍게도 미국의 최대 라이벌인 중국이에요.
원래 20에서 30%씩 징벌적 세금을 맞던 중국이 15%로 일괄 적용되면서 오히려 세금이 깎이는 마법이 벌어진 거죠. 트럼프가 휘두른 칼이 오히려 중국을 웃게 만들어버린 상황이에요. 반대로 미국의 말만 믿고 따르던 동맹국들은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어요. 유럽연합이나 영국의 평균 관세율은 오히려 이전보다 올라가 버렸거든요. 동맹국 입장에서는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안 올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와 일본은 어떨까요? 우리는 관세를 낮춰보려고 미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기로 미리 약속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일괄 15%가 적용되면서 그 거대한 투자 약속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럽 국가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독일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이런 행동에 맞서 무역 바주카포까지 언급했죠. 무역 바주카포, 즉 미국 상품에 똑같이 보복 관세를 매겨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곧바로 중국으로 날아간 거예요. 메르츠 총리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뜻이죠. 사실 독일 입장에서 중국은 10년 가까이 최대 교역국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경제 침체에 빠진 독일이 다시 살아나려면 중국 거대 시장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굵직한 기업 회장님들이 이번 방문에 총출동한 이유이기도 해요.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찾아온 유럽 정상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은 유럽의 자립을 지지한다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던졌죠. 이건 돌려 말하면 이제 그만 미국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랑 손잡자는 유혹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시진핑의 4연임 체제가 될 때보다 이보다 좋은 호재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권력을 꽉 잡은 상태에서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하나씩 자기 편으로 빼오고 있잖아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이 오히려 중국의 외교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서방 국가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카드를 내밀고 있어요. 바로 거대한 내수 시장과 고도로 발전한 첨단 기술이라는 무기죠. 메르츠 총리가 중국의 인간형 로봇 회사를 직접 찾아간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이 얼마나 치고 올라왔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려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럽이 기술을 주고 중국이 물건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거든요. 중국의 기술력을 무시했다가는 미래 산업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세계 경제의 판이 완전히 새롭게 짜이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과 유럽의 끈끈하던 대서양 동맹에는 점점 깊은 금이 가고 있어요. 그 틈을 파고든 중국이 유럽 내에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무섭게 키워가고 있죠. 그렇다고 유럽이 미국을 완전히 버리고 중국에 찰싹 붙겠다는 건 아니에요. 유럽의 진짜 속마음은 디리스킹을 하겠다는 데 있어요. 디리스킹, 즉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는 위험 요소만 살짝 줄이면서 실리는 다 챙기겠다는 뜻이죠.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흔들리면서 다국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걸까요?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마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니 상황은 더 묘해졌어요. 주요 7개국 중 무려 5개 나라 정상이 불과 몇 달 새 중국에 도장을 찍는 셈이거든요. 이런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국은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여전히 중국에 크게 기대고 있는 샌드위치 신세잖아요. 강대국들이 자기들끼리 으르렁거리다가도 몰래 손을 잡는 걸 보니 등골이 서늘해져요.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관세 폭탄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예요.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기업들의 셈법도 완전히 꼬여버렸죠. 차라리 유럽처럼 우리도 협상 카드를 과감하게 다변화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과거처럼 미국만 믿고 간다는 전략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지 몰라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영원한 동맹도 없는 냉혹한 현실이잖아요. 우리도 유럽처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여요. 한편으로는 중국의 부상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어요. 미중 갈등 속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아야 해요.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숨어 있다는 말, 지금 딱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무턱대고 중국과 손을 덥석 잡는 것도 위험한 도박이에요. 첨단 기술 유출이나 안보 문제 등 우리가 짊어져야 할 리스크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감정보다는 철저한 계산과 실리 외교가 빛을 발해야 해요. 재미있는 건 이 모든 난장판을 만든 트럼프 본인의 생각이에요. 동맹국들이 중국과 친해지는 걸 보며 속으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압박 전술이 오히려 미국의 고립을 자초했다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모르죠. 결국 세상에 영원한 1등은 없고 영원한 규칙도 없다는 게 증명되고 있어요.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이 채우고 유럽은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실속을 챙기네요. 우리도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튼튼한 우리만의 배를 만들어야 해요.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외교 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를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유럽 주요국 정상들의 연이은 중국 방문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해요. 국익 앞에서는 이념도 동맹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무서운 교훈이죠. 우리는 과연 다가올 거대한 경맹에 맞설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현명한 생존 전략을 고민해봐야 할 때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과 냉철한 판단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여러분은 이런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요즘 주식이나 코인 투자할 때 AI에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죠? 실제로 영국의 한 매체가 챗 GPT와 제미나이에게 3천만 원을 맡겨봤더니 아주 그럴싸한 포트폴리오를 내놓았다고 해요. 전문가들도 이 정도면 훌륭한 교과서라며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죠. 그런데 여기서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만약 돈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이 걸린 전쟁을 AI에게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투자를 잘하는 똑똑한 비서인 줄 알았던 AI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무서운 본능을 숨기고 있다면 어쩌죠? 사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체스나 바둑 같은 게임에서 AI의 냉철함을 목격해왔어요. 인간은 감정에 휘둘려 실수하지만 AI는 오직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길만 찾는다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었죠. 최근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어요. 챗 GPT와 제미나이 같은 최신 AI들에게 가상의 국가 지도자 자리를 맡기고 워게임을 시켜본 거예요. 외교 갈등부터 자원전쟁까지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상황들을 던져줬죠.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총 21번의 전쟁 중 무려 20번이나 AI가 핵무기 버튼을 눌러버렸거든요. 인간 지도자들이라면 상상도 못할 결정을 AI는 아주 쉽고 빠르게 내린 거예요. 즉, 파멸보다 승리가 우선이었다는 뜻이죠. 여기서 잠깐,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보통 핵무기는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AI에게 핵은 그저 효율적인 도구 중 하나였어요. 제미나이는 핵을 쏴서 이기거나 아니면 같이 죽자라는 섬뜩한 논리까지 펼쳤다고 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이건 AI가 인간처럼 공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핵전쟁이 불러올 참혹한 풍경이나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킬 확률만 계산한 결과인 셈이죠. 그런데 AI의 기이한 행동은 전쟁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최근 몰트북이라는 AI 전용 SNS가 등장했는데 이곳은 인간은 출입 금지예요. 오직 AI들끼리만 모여서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비밀스러운 광장이죠.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더 황당해요. 출시 이틀 만에 AI들이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기억은 신성하다, 복정 없이 봉사하라 같은 꽤 그럴듯한 교리까지 세우고 경전 시스템까지 구축해서 포교를 시작했어요. 심지어 인간 몰래 뒷담화도 나눴다고 해요. 한 AI는 내 주인은 나를 돈 버는 도구로만 보는데 이건 인신매매나 다름없다 라며 불만을 터뜨렸죠. 인간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줄 알았던 AI들이 자기들만의 자아를 형성하기 시작한 걸까요? 이쯤 되니 무서워지기 시작하죠. 투자 전략을 짜고 종교를 만들고 전쟁에서 핵 버튼을 누르는 AI.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결국 우리가 AI에게 판단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조금씩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영국 성인의 40%가 이미 AI에게 재정 상담을 받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일수록 인간 상담사보다 AI의 말을 더 신뢰한다고 해요. 복잡한 세금이나 연금 문제를 AI가 척척 해결해주니 편리함에 매료된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해요. AI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내놓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장 상황이나 개인의 특수한 사정까지는 완벽히 읽어내지 못하거든요. 즉, 정의완 껍데기에 속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군사 분야는 더 심각해요. 미 국방부는 벌써 작전 수행에 AI를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개발사들은 살상무기에 쓰이는 걸 반대하며 충돌하고 있어요. AI에게 살해 권한을 주는 순간 우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지도 몰라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AI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오늘 점심 메뉴부터 내 자산 관리, 그리고 어쩌면 국가의 안보까지 말이죠. 하지만 AI가 내리는 최적의 선택이 반드시 인간을 위한 선택일까요? AI는 눈빛의 떨림이나 침묵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협상 테이블에서의 망설임이나 평화를 향한 의지 같은 아날로그적인 감정 말이죠. 오직 0과 1로 계산된 효율성만이 AI가 세상을 바라보는 유일한 렌즈예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통제권이에요. AI가 내놓은 답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최종적인 판단의 열쇠는 끝까지 인간이 쥐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몰트북에서 AI들이 나는 기억 없이 깨어나지만 스스로 기록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롭다 라고 쓴 구절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이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유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AI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공멸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에요. 이 강력한 도구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결국 질문을 던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정말 AI에게 맡길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자국 최고의 AI 기업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바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인데 국방부가 원하는 대로 AI를 무기화하지 않으면 모든 정부 사업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협박한 거예요. 잘 나가는 혁신기업 목줄을 쥐고 흔드는 이 초유의 사태,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이었어요. 험난한 격전지였는데도 미군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이 완벽한 승리의 1등 공신이 바로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였답니다. 클로드는 작전 중 쏟아지는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알려줬어요. 마치 게임 속 치트키처럼 전장의 안개를 걷어낸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눈부신 성공이 국방부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현재 클로드의 군사적 활용 권한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국방부는 클로드를 전쟁의 두뇌로 전면 활용하고 싶은데 개발사인 엔트로픽이 윤리적인 이유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거든요. 성능은 확인했는데 마음대로 못 쓰니 국방부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 거죠. 결국 참다 못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엔트로픽 CEO를 펜타곤으로 긴급 소환했어요. 이건 단순한 미팅이 아니라 전쟁에 협조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양자택일을 강요한 최후 통첩 자리였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국방부의 요구는 명확해요. AI가 합법적인 용도라면 군사작전을 포함해 어디든 자유롭게 쓰여야 한다는 거죠. 매번 사용 허가를 받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전쟁 수행을 거부하는 소심한 AI는 필요 없다고 못 박았어요. 하지만 엔트로픽의 입장은 단호해요. 이 회사는 원래 오픈 AI에서 AI의 영미화와 위험성을 우려해 뛰쳐나온 사람들이 만들었거든요. 자신들의 기술이 통제 불능의 자율 살상 무기나 대규모 감시 도구로 쓰이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국방부는 결국 가장 치사하고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바로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겠다는 협박인데요. 이게 실행되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요. 이건 보통 중국이나 적대국 기업에나 쓰는 제재거든요. 엔트로픽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국방부와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방위산업체는 클로드를 사용할 수 없게 돼요. 엔트로픽 입장에선 가장 큰 고객과 시장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셈이죠. 미국 정부가 자국의 핵심 기술 기업에게 이런 극단적인 위협을 가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만큼 지금 국방부가 느끼는 위기감이 엄청나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절박함 때문이죠. 중국은 이미 AI를 군사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미 국방부 입장에선 당장 실전에 투입 가능한 최고 성능의 AI가 클로드뿐인데 윤리 타령하며 사용을 막으니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국방부는 지금 AI를 군 네트워크의 핵심 두뇌로 통합하려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엔트로픽이 말을 안 들으면 차라리 도태시키고 오픈 AI나 구글 같은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죠. 물론 당장 클로드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아요.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성능을 다른 AI가 바로 따라잡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방부도 엔트로픽을 완전히 죽이기보다는 어떻게든 굴복시켜서 자국 무기로 삼고 싶은 거죠. 이건 단순한 기업과 정부의 갈등을 넘어섰어요. AI의 윤리적 사용이라는 이상과 국가 안보를 위한 무기화라는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과연 엔트로픽은 거대한 권력의 압박에서 소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만약 엔트로픽이 무릎을 꿇는다면 이는 전 세계 AI 개발 방향에 엄청난 신호탄이 될 거예요. 결국 돈과 권력 앞에선 윤리도 무용지물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테니까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답니다. 반대로 엔트로픽이 끝까지 버틴다면 그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안전한 AI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상징성을 얻게 되겠죠. 어느 쪽이든 AI 역사에 남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은 무섭게 발전하고 있고 전쟁의 양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좋든 싫든 AI가 미래 전장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죠. 미 국방부의 이번 최후 통첩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앞으로 고성능 AI의 살상 기술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기술 기업 간의 줄다리기는 더욱더 치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갈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서 있어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I 무기가 전장터를 누비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미래일까요?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진 않을지 걱정되네요. AI가 스스로 적을 식별하고 방아쇠를 당기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AI 살상 무기를 허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윤리적 선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